안녕하십니까. 부대표 한창민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우중충하긴 한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우리 당원분들 뵙게 돼서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현장에서 눈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여러 사유로 한 곳에서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 강의로 교육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마자 교육은 여기 보시다시피 지방선거의 의미와 당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의 전략이 어떻고 지방선거가 어떻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꼭 함께 짚어봐야 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현재 한국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정치의 오늘, 한국 사회의 오늘이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 한국 사회의 오늘을 위해서는 역시 지난 2016년 10월 29일에서 2017년까지 이어졌던 촛불혁명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평화촛불, 그 다음에 촛불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의 그 큰 행렬은 세계적인 의미, 그리고 한국사적인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참여민주주의로 무너진 헌법 질서를 복원했다는 것, 이것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 겁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무너졌던 헌정 질서, 박근혜 정부에서 그 사유화했던 권력,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를 사익 추구의 모델로 활용했던 이 9년간의 그 아픈 기억들, 우리 시민들이 직접 평화로운 촛불로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촛불은 그 기간과 참여 규모, 그리고 과정과 내용, 결과 모든 것에서 세계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민주주의를 새롭게 보여준 한국의 평화촛불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화촛불의 의미를 새롭게 연구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우리 평화촛불은 모두 세계 사회운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평화촛불이 2016년과 2017년 그리고 대선으로 관통했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거기에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 대한 미래 지향이 이번에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총선까지 이어지면서 새로운 헌정 질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평가는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현실화시키고 뿌리내리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 또한 더욱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평화촛불에 대해서 다른 의미 부여도 가능하겠지만 가장 큰 의미 부여는 결국은 헌법 질서와 대의제를 보완해서 새로운 헌정 질서를 만들어갈 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에 새롭게 열린 개헌의 국면에서 국민의 민주주의, 시민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기본권의 확대를 어떻게 헌법에 담을지, 그리고 새로운 체제를 어떻게 그릴지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평화촛불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봤지만 결국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평화촛불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큰 계기입니다. 우리가 이 평화촛불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담아내냐에 따라서 이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한국 사회의 30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의 몫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이 촛불의 열기가 식기 전에 어떤 식으로 지역과 우리 일터와 가정에서 그것들이 뿌리내릴지 우리는 한 번 더 숙고할 그리고 그 의미를 깊게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왜 30년을 좌우할 3년이냐? 결국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9년 동안 무너져 있던 정상적인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모든 사회 질서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3년입니다.
30년을 좌우할 3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진보 정치를 함에 있어서 항상 퇴행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와 시선이 매우 정상적이고 그리고 평범한 보통 상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유 속에서 우리가 진보적 가치를 국민들과 교감할 수 있어야 진보 정치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 9년간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진보 정치의 토대를 새롭게 놓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진보 정치를 위해서 어떻게 정상화할 것이냐? 결국은 단순하게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우리 함께 국민들과 만들어가야 될 그러한 시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야 될지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고 공감하는 그런 3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당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터잡고 있는 이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혁신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켜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 체계의 변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달 31일 날 우리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을 했던 민평당과 정의당과의 공동 원내교섭단체 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정체성도 다르고 지향점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국회에서 막혀있는 이 개혁의 과제들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8개의 공동 목표를 삼았습니다.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선거제도와 개헌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노력, 그리고 검찰과 국정원 등 실질적으로 권력기관을 국민한테 돌려주고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했지만 합의를 볼 수 있었던 것은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농민과 중소상인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겠다는 것,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성평등 문화가 한국 사회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게 하는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국민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공동교섭단체라는 진보정당 최초의 시도를 실험적으로 하는 것 또한 국회에서 정의당의 존재 의미와 역할을 강하게 추진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당과 우리 의원들은 더욱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한국의 정치 혁신을 선도적으로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오늘을 살펴보는 거에서 또 다른 정치 지형을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역동적인 정치 지형이라고 이름을 줘봤는데요. 30년의 변화를 좌우할 3년이라고 얘기했듯이 매우 그 3년은 격동의 시기이기도 하고 역동적인 정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당 중심의 독점적인 구조가 한국의 정치, 정당 문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5당 체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원내로 살펴보면은 4개의 원내교섭단체가 중심이 돼서 국회를 이끌고 있죠.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된 것이고. 그리고 크게 보면은 5당이 범야, 범여 이렇게 언론들을 규정하지만 그렇게 규정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범진보냐, 범보수냐 이렇게 저희들은 규정하고 한번 우리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진보 진영에는 우리 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당의 역할은 단순하게 민주당에 이중되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주춤할 때는 앞에서 개혁 진보 진영이 끌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이 그 진보의 발걸음을 막아설 때는 그것을 돌파하는 선봉대 역할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어가고 믿음을 주고 그 책임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때 정의당은 이 새로운 국면에서 역동적인 정치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촛불이 민주주의를 열었는데
결국은 국회 담장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우리가 매우 강조했던 상황이죠. 국회, 그리고 정치가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 촛불의 민심은 언제든지 좌초될 수밖에 없는 위험 상황에 노출돼 있다. 그래서 정치개혁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우리가 강조했듯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또한 국회가 한국의 개혁을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 국회 앞에 멈춘 촛불을 우리가 국회의 담장을 넘어서 국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꿈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꾼다. 이 의미에서 한국 정치의 역동적인 상황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아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출마자분들과 한국 정치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았다고 하면은 그럼 정의당은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정의당은 어떠한 존재 의미를 갖고 정의당이 과연 어떠한 지향점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의당을 어떻게 생각하고 정당 활동을 하고 선거에 출마하게 되는가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님들 사실은 강령, 당헌, 당규 모두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어림짐작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떠올리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속해 있는 정치적인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기에는 강령을 한 번 더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여기에서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이상과 가치를 현실에 발딛고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그 상황을 개선해 나가서 국민들이 인간적으로 존중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수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고 정의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것을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강령에는 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 교육이 끝나고라도 강령의 7가지의 비전에 대해서는 되짚어 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정치개혁과 경제개혁, 그리고 생태 기반의 지속 가능한 사회,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노동권의 확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인 노동권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보통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한국 사회에 실현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정의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 혐오와 차별이 어떤 성별과 종교, 국가, 인종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평등 사회를 만들었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기본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 정의당 강령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전 생애와 영역을 관통하는 보편적 복지를 구현해서 누구나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최소한의 생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 정의당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반도의 평화, 동아시아의 평화를 주도해서 결국은 평화 위에 민생이 있고 평화 위에 평등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월과 5월 지나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얼마 전 있었던 중미 회담,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평화 안에서 우리의 협력과 공존과 번영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가 앞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당은 매우 특별한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7개의 비전 그 아래에 생애강령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떠한 것들이 그런 행복한 그리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위해서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태화와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탄생부터 죽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탄생해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우리는 담아냈습니다. 생애강령에는 태와여 영우, 영유아, 아동과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이렇게 크게 5개로 나눠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 국가가 필요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출마자분들이 꼭 한 번쯤은 읽어보신다면은 국민들과 주민들과 만날 때 당당하게 우리의 지향점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전체적인 공약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국민들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정의로운 복지국가 강령과 생애강령은 꼭 우리 출마자분들이 한 번 더 복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의 강령을 통해서 과연 정의당은 무엇인가? 정의당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강령을 토대로 과연 정의당은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가야 하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촛불 집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촛불을 닮은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촛불에 녹여져 있던 수많은 민심을 담으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하면은 촛불을 담은 정당이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해도 부끄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건 많죠. 그래도 우리가 그러한 자부심으로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닮은 정의당인 게 정의당이 어떤 의미인가? 결국은 정의당은 우리의 꿈과 이상을 민주주의의 원칙 하나에서 실현하겠다고 하는 민주주의 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 민주주의 여전히 좀 부족하긴 하지만 어떤 정당보다 당원들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의 주권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국민 주권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당원들과 국민들이 어떻게 공존해야 될지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춰가려고 무수히 노력하는 정당입니다. 촛불 안에서도 우리는 국민들 속에서 섞여 있었고 촛불 바깥에서도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이 바로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진보적인 다양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성,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떠한 강력한 신념 하나로 똘똘 뭉쳐있다. 그래서 매우 경직적인 시각으로 국민들이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보정치에 그 다음에 진보정당 운동에서의 많은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신념과 삶의 궤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다양성 안에서 새로운 창조성과 변화의 가능성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공유하면서 지금까지 5년 동안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역대 어느 진보정당보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그런 정의당이 지금 우리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다양성 안에서 창조적인 사고와 혁신적인 사고, 성찰적인 사고가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역량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문제의식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있다는 것은 우리 당과 지도부 모든 당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성과 다양성은 획일성과는 다르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 이것은 당과 당원 사이 그리고 당원과 국민 사이에서 끊임없이 흘러야 될 우리의 가치지향이라는 거 이번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적 약자의 대변제. 이것은 우리 진보정당의 존재 의미 중에 변하지 않는 확실한 내용이죠. 여기에 성평등 소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여성이고 아동이고 청년이고 노인이고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주체로 나설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의 대변자가 바로 정의당입니다. 거기에는 성적 소수자나 성평등에서 제외되어 있는 여성들은 기본이 되겠죠. 다만 요즘은 미투 그리고 성소수자 담론이 20, 30대 젊은 층을 통해서
매우 중요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의제를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어떠한 가치도 잊지 않아야 되지만 지금 새롭게 담론으로 형성되고 있는 이 성평등 가치를 얼마나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천착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정의당이 촛불을 닮고 진보 정치의 중요한 가치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런 당이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충분히 인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서설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되짚어보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길었더라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러한 토대로 우리는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출마자분들도 많이 고민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선거의 의미. 한국 사회를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을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강화문에 가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어떤 광장에 가둔 게 아니라 골목골목,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주민들의 마음속으로 촛불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 조금 전에 강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자면 촛불의 지역화, 촛불의 일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촛불이 영원했던 것을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는 이 선거의 의미에서는 지방의 그 토호들이 자기들의 알량한 권력을 쥐고 있던 것을 깨고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적폐를 하나하나 청산해 나가는 과정, 이게 바로 지방선거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출마자분들이 꼭 당선돼서 아니면 당선에 임박하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우리 주민들이 지방의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각인시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전달돼서 주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우리 당원들이 지방의회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방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을 지역화하고 일상화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사람들의 삶에 체감되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어떤 정치적인 혐오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당당하게 지방의회에 입성하고 그러고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정의당에 들어가 있는 지방의회는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꼼꼼하게 지방을 챙기는구나.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지방의원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는 바로 정의당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그리고 정의당의 존재 의미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목표를 잡을 것인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목표 거창하긴 한데요. 그동안 이제 전국위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몇 번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읽어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본 개혁을 주도하는 강한 진보야당의 위상 확립. 어떤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야당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촛불 민심이 반영되어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를 앞에서 견인하는 역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정도를 넘어서 촛불 개혁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예인선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정의당이다. 그리고 이번 그런 정의당의 목표를 지방선거에서 구현할 것이다. 그래서 근본 개혁을 주도한다는 이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수야당과 다르게 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진보야당의 위상을 확립하겠다. 이게 우리의 제1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당 득표에서 제1야당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인 지지율을 만들어내는 것. 정의당 사상 최초로 2자리 이상의 지지율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현실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는 지금 우리 지방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또 지역, 지방, 기초자치단체 단체장으로 출마를 준비해서 당선을 목표로 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우리 출마자들 중에서는 반드시 당선돼서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를 우리가 직접 챙겼을 때 그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앙정부를 우리가 집권당으로 하기 전에 지방정치에서부터 우리 집권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인천과 울산, 그리고 경기와 서울, 전북, 부산 등지에서 우리 후보들이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반드시 한 곳 이상 당선돼서 정의당이 만들어내는 지방정치의 복지 모델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 하나로 머물지 않습니다. 이 결과 이후에 정치 지형이 또 다르게 변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촛불 민심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2020년에 정치 지형이 또 다시 바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과 국민들의 민심을 확보해서 지금은 공동교섭단체로 실험적으로 하는 모델을 이제는 단독으로 진보정당 사상 최초로 원내 교섭단체에 진출해서 진보정당이 꿈꾸던 원내의 모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코 이번 지방선거가 지방선거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출마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가슴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이제 2018년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정의당은 가능성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다른 무수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던 것, 정의당의 정책은 좋은데, 정의당의 후보들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가능하다. 국민들과 정의당이 함께하면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이 확신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의 정치는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미래를 상상하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예인선이 바로 정의당이다. 정의당이 있음으로 해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이 한 땀 한 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한 번 더 각인시켜야 됩니다. 정의당이 선도적으로 광장에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당시의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촛불 민심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누군가 선도적으로, 헌신적으로 참여할 때,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할 때 국민의 지지가 정의당으로 모여지는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개혁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정의당은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앞장서서 가능성의 정치를 연다는 것은 정말로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미래를 상상하고 현실의 이 불편한, 그리고 이 좌절된 청년, 여성, 노동자들의 모든 삶이 바뀐다는 것을 정의당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여성, 노동의 정치 중심화, 이것은 바로 소외되지 않고 객체화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당장 국회에 진출하고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고, 그리고 대리인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열어놓고 함께 하려는 생각으로 이번 선거를 뛰어야 할 것입니다. 아쉽게도 많은 청년 후보, 많은 여성 후보가 우리가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현실의 장벽이 높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음에는, 이후에는 정의당의 당원으로서 다시 출마자로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청년 여성과 노동자들한테 그 신뢰를 주는 것, 이번 가능성의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의 정치는 우리가 역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실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포스트를 지정하고 권역별로 특화 전략을 통해서 그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국민들한테,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 보여줄 것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호남과 영남, 충청권에서 우리 후보들이, 단체장 후보들이 우리들의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비록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더라도 그 성과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 정당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전략을 실행할 것인가? 아주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다 담아내지는 못하고요. 이제 사무처를 통해서 우리 후보자들한테 다양한 내용들, 정리된 내용들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보기 전에 과연 우리는 어떤 큰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핵심 지지층은 어디고 확장시켜야 될 지지층은 어디인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다양하게 분석해 본 결과 우리의 핵심 지지층은 30년 전,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형성된 민주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40대와 50대 초반의 국민들이 우리 정의당의 핵심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도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서 매우 현실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큰 진보 정치의 판이 열리면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정의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다가도 어떤 여수 보역 구도가 만들어지면은 좀 더 정의당에 대한 선택적 지지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판에서는 그분들이 좀 더 확고하게 정의당에 대한 믿음과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비록 우리 후보가 나오지 않은 곳에서는 최소한 정당 투표만은 강력하게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차 투표로 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대, 50대 우리 국민들의 지지 성향은 기본적으로 안정성과 변화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취사 선택 가능한 변화를 선택하는 그런 성향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의 가능성에서 조금 더 안정성보다는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주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분들은 앞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삶까지 함께 고민하는 분들이고,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부모 세대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복지 담론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과 취업, 결혼과 육아, 노인복지까지 우리가 조금 전에 강령에서 이야기했던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상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지지층을 확고히 하기 위한 우리의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 30대는 사실 확장 전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20, 30대가 우리 당에 강력한 지지를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40대, 50대의 안정적인 상황보다도 우리 20, 30대 젊은이들은 훨씬 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변화에 대한 개혁뿐만 아니라 그거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한 세대입니다. 당면한 어려움을 미래의 이야기로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결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청년 유권자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등과 일자리 문제에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청년들한테 보여주는 노력들이 이번 선거에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 대해서 열렬하게 지지했던 20대 여성들이 어느 순간 당내 논란이나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좀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조금 더 정의당이 우리 20대 여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꿈을 꾸고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제 제대로 보여주고, 다시금 정의당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보낼 수 있도록 확장 전략을 잘 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 회복을 한다고 하면은 정의당은 20대,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 민주당과 당당하게 경쟁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의 젠더 담론에서 20, 30대 젊은 층들은 매우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성평등 담론을 주도하기보다는 성평등 담론을 제대로 주도하는, 그래서 성평등 사회를 통해서 남녀의 어떤 대립구도가 아니라 남과 여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한국 현실에서 여전히 불평등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평등하게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불균등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서로 혐오하지 않는 그런 문화를 정의당이 선도해서 나간다고 하면은 다시금 신뢰받는 20, 30대의 주요 전략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전략에서 조금 전에 봤듯이 세대별로 우리의 타겟팅 그리고 확장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홍보 전략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전략 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 역량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국민들한테 정의당을 알리고 정의당의 지지를 모아낼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컨텐츠를 강화해야 합니다. 컨텐츠 모두가 강조를 하지만 우리의 컨텐츠는 무엇이냐? 우리가 작은 역량이지만 잘했던 거, 그 국민들한테 꾸준히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적이고 연속성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각인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스피커가 약하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간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 전략에서 우리들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당이 잘했던 내용, 그리고 잘할 수 있는 내용을 국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성이 높은 방식과 기획을 통해서 홍보 전략을 구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앙당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우리 지역의 당원들과 출마자들이 요구하는 것, 다양한 스피커를 통해서 정의당의 목소리를 공중에서 잘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상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열심히 후보자들이 뛸 수 있는 거지만 공중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말 힘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앙당이 부끄럽지 않도록 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그 다음에 공약이 중요하죠. 사실 공약하면 정의당입니다. 무수한 공약을 우리가 내놓고 그 공약이 사실은 다른 정당의 표준 모델이 될 정도로 우리는 많은 공약을 내놨습니다. 다만 우리가 집권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이번에도 가장 좋은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그 기조는 사실은 여러분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생애강령에 나와 있던 내용들, 우리 강령에서 제시했던 비전들을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지역까지, 골목까지 따뜻한 복지국가를 우리 정의당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아동, 엄마와 아이, 노인들, 그리고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나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역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지방선거 공약의 기본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표 공약과 분야별 핵심 공약, 그리고 특화 공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대표 공약을 살펴보면은 이것도 세부적으로 광역형, 기초형, 그리고 생활 밀착형으로 나눴습니다. 딱 보시면 알다시피 광역형은 우리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광역시도 주민들한테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초형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장에 준비했던 우리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우리 지방 의원 후보들께서
주민들을 만날 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공약은 여성, 청년, 노동, 복지, 성평등 등 21개 분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특화 공약은 우리 정의당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1개의 분야별 핵심 공약 중에서 대표적인 공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공약 분야에서 여성 분야입니다. 여성 분야 대표 공약은 한 큰 카테고리로 5개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슈퍼우먼 방지조례 재개정. 이것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슈퍼우먼 방지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관철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 등 여성 안심 도시, 여성 안심 택배나 귀가, 그리고 지역 환경, 주택, 화장실 등 여성들이 안전한 마을, 여성들이 안전한 골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공약들입니다. 여성 분야 대표 공약 중에서 청소년 생리대 무상 이 정책처럼 여성들의 생리와 피해 연대에 대한 공약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공약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여성의 생리가 평생 한 400번 정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 안아야 될 삶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약은 반드시 이번 지역 공약에서 핵심적인 공약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디지털 스토킹 등 신종 3대 폭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신종 여성폭력 예방과 상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정책들이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약층 등 사각지대 없는 여성 정책. 결국은 여성이라는 것만으로도 차별받는 이 한국 사회에서 장애 여성이나 이주 여성, 한부모 여성이나 여성 농민들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평등 문화, 성평등 마을, 그리고 모두의 존엄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각지대가 없는 여성 정책은 우리 당의 핵심 공약으로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벼랑에 내몰린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공정한 출발선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형 청년사회 상속제 등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공정기회 부여 문제부터 시작해서 공공부터 청년고용 할당제를 확대하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기회균형 채용제를 실시하는 등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대학에서의 기숙사 확충과 청년 일용가구 등 학생 때부터 사회로 나왔을 때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청년 실업층에게 다시금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청년 디딤돌 수당을 지급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패키지로 묶여가지고 청년의 문제 하나하나를 삶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청년 분야의 대표 공약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성, 청년 다음으로 분야별 핵심 공약의 세 번째로 노동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노동 분야의 대표 공약은 아주 기본적으로 주 35시간 노동제를 바탕으로 해서 노동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는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생활임금제부터 공공부문에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노동이사제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그리고 기초단체부터 노동전담 부서를 만들고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 등등 민간에서 앞서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하나하나를 우리 시민이면서 노동자인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해 알려낸다고 하면은 우리의 핵심 공약들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약 중에서 대표 공약과 분야별 핵심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공약은 특화 공약입니다. 이제 특화 공약은 우리 당을 알려내고 주민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의제를 선도하고 우리 당만이 있는 공약을 선별해서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의제 선도형 공약은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당에만 있고 다른 당에는 없으면서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선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사회상속제,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제 등은 다른 당에는 전혀 없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재정 문제 등 해서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좋긴 좋은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구체화해서 청년들의 삶, 농민들의 삶을 바꿔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의제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한 번씩 이야기할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여성 생리대 무상 지원, 이것도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방정부를 책임지게 된다면 이것을 반드시 실천하겠다. 이것을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이색 공약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화 공약 중 이색형 공약은 의제선도형 공약처럼 찬반 양론이 크게 갈린다거나 논란이 가중되는 그러한 공약이라기보다는 다른 당도 제시할 수 있지만 우리 당이 더 잘할 수 있고 조금 더 세밀하게 지켜볼 수 있는 공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나 1인 가구를 위한 원룸 관리비 원가 공개 인증 및 지원제, 이런 거 매우 주택 관련된 공약에서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런 내용이라든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매우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냈던 스웨덴의 사말기업을 한국화시켜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적용한다든지, 또는 시민개방, 시민제안의회를 만드는 것, 이제 공론조사나 수기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하는 내용들이 일부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등, 그리고 영유아 방문 간호사제 전면 실시나 아동주치의제 전면 무상의료 실시, 이런 것은 우리 당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걸 중심으로 골목마다 복지가 전달되는 체계에 대해서 우리 당이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색형 공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조만간 정책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선별함으로써 그 내용을 우리 출마자분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그러한 내용들이 전달되면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온라인 강의라는 게 굉장히 소통을 어렵게 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호흡하면서 이야기하고 농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딱딱하고 지금 이 시간에서 조는 우리 출마자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끝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자들이 나는 왜 출마하는가, 이것을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은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출마하는가? 쉽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출마자들의 꿈과 정의당의 비전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은 출마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당원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을 대표해서 출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과 우리 사회적 소수자들의 아픔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은 출마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누군가를 대표해서 나간다고는 대표 선수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헌신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꿈을 실현하는 것은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니까 나를 찍어달라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고 싶어서 나왔다는 것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회의 불평등한 문화,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고, 다만 국민들한테는, 사람들한테는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정의당이 기존의 단순한 운동권이 아니라 그 운동의 지향성을 국민들 앞에서 실천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비록 한 표라고 하더라도 그게 10표의 가치, 100표의 가치를 가질 수 있고, 지금의 소금의 역할이 앞으로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추동력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당이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중앙당에서도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뵐 때까지 우리 후보자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딱딱한 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